두 번째 세션 직물과 무형유산 전승과 변화의 과정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물 연구를 하진 않고 저는 동남아시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슬람 연구를 하는 이제 학자고 오늘 뭐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직물을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렇게 아마 아세안 혹은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첫 세션에 앉아 있으면서 들었었던 이제 느낌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연구가 이렇게 기초부터 되었다기 하기보다는 뭔가 매우 선택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남아시아 이제 처음 연구를 하고 뭐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기초적인 수준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이 옷과 관련된 얘기 혹은 우리가 의식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거의 없었고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세미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한 지역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들은 건너뛰고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그런 수준에서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앞서 앉아 있으면서 야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됐었을 때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작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세안 문화원에서 이와 관련된 그 세미나를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 세션은 앞선 이제 첫 세션의 연장선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 이 동남아시아의 어떤 직물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박원모 선생님께서 아세안의 어떤 직물 문화와 다음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의 관련성 속에서 아세안의 직물 문화를 살펴보겠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심연옥 선생님께서 한국의 그 직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격이 엄청나게 다른 그 두 발표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발표 내용을 먼저 봤었기 때문에 한국의 그 직물 문화를 소개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게 만약에 동남아 직물 문화에도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그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우리 박원모 선생님 발표를 듣고 이 아세안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된 직물이 어떤 게 있고 그 절차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원모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전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 센터의 박원모라고 합니다. 이 그 전시를 아마 그 지금 아세안 문화원하고 그 저희 센터가 좀 여러 가지 협력해 가지고 같이 물론 다른 곳들도 협력했지만 저희 센터가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그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 아세안 전문가도 아니고요. 더더욱 그 직물에 관해서는 저는 문외한입니다. 근데 아까 최 교수님이 여기 오신 분들을 이제 보시면서 조금 당황스럽게 이 세미나를 대중 강연 형식의 세미나에서 지금 굉장히 학술적인 세미나를 이렇게 높여 놓으셨는데요.
저는 다시 이 세미나를 갖다가 일반 대중들을 위한 그냥 그 강연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뭐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직문에 대해서 그냥 서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앉아서 해야 되나요? 앉아서 하는 게 되나요? 앉아서 하는 게 더 편하다. 저희는 서서 하기로 했는데, 네, 앉아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저기 카메라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제 제가 직무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그 직장 생활을 그 국가지정에 무형문화재 그 중요무형문화재라고 그때 불렀죠. 그런 거 갖다가 그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그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기록화 사업을 시작할 때 뵀던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심연옥 선생님이신데요. 같이 나주 새골라이라고 하는 그 무명짜기 현장을 같이 1년 동안 다니면서 기록 작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 한산 모시짜기 다른 분하고 같이 작업을 했긴 했지만은 현장을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공예 쪽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사실 예능 전공자거든요. 근데 그 할 수 없이 직업 관계상 이제 공예 쪽의 업무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가 지정으로 돼 있는 그 직조가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이외에 이제 또 뭐죠? 명주짜기하고 하나가 더 있죠. 명주하고 돌실라이, 그러니까는 그 배짠, 삼배짜기 이렇게 있고, 요즘은 이제 안동포도 이제 별도로 이제 등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2개나 기록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사실은 작년에 아세안 문화원에서 올해 특별전으로 뭘 했으면 좋겠는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보니까 가는 데마다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이런 천조가리를 자꾸만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태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집에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해서 이런 천정아리들이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걸까? 이거야말로 한번 아세안 문화원이 한번 한번 할 만한 전시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덜렁 이걸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부산에 올 일이 있어서 주말에 왔다가 전시해 놓은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쇼크를 받고 굉장히 전시를 참 훌륭히 잘했다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세미나, 처음에는 강연회를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바뀌면서 세미나가 명칭이 세미나가 됐지만 아마 이 목적 자체는 이렇게 그 일반 대중들에게 아세안의 직무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거는 제가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무형유산 센터에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그 유네스코 등재 종목 중에서 인류 무형유산 등재 종목 중에서 직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세안의 등재 직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그 유네스코의 뭐 어떤 뭐 세계유산이라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 이번에 그 7월달에 제 48자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려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렇다면은 무형유산은 뭐고 세계유산은 뭐고 그 구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때는 세계 무형유산이라고도 하고 그런 전혀 명칭이 없는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용어의 구분을 위해서 무형유산이란 뭐고 무형유산 그 세계유산이라는 뭐고 이걸 좀 구분을 하고 거기에서 등재 시스템에 대해서 무형유산의 등재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아세안 국가들의 무형유산 등재 목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라는 조직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유엔 산하의 교육과학 문화 전문 기구입니다. 그죠? 그 1,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참화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군사나 외교나 이런 정치가 아닌 어떤 지적 연대를 통해서 평화의 문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유네스코라는 조직인데요. 사실 유네스코가 이제 여러 국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직을 하면서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1945년에 만들어지면서 보편성이라 인류의 보편성을 에 포커스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국주의 시대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민족 간의 이런 분쟁과 이런 것들은 사람이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전쟁과 차별과 이런 핍박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똑같다. 그래서 인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인류의 보편성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요? 그 식민지를 가자면 일본도 그렇지만 우수한 민족과 열등 민족을 갖다 구분하면서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할 때 논리가 우수한 종족의 그 종자를 남기고 열등한 종자를 갖다가 청소하게 하는 인종 청소라는 개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별의 그 차이가 결국은 여러 가지 참화를 만든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인류의 보편성을 굉장히 강조하게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점점 글로벌화되고 경제화되고 하면서 어느 문화적인 다양성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80년대 이후에 와서는 인류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편성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편성을 다양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또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보존과 개발의 문제. 세계가 그 인구가 과잉되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점 산업오염이라든가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유산이라고 부르는 그 시스템은 1972년에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덕수궁이라든가 종묘라든가 또 이제 뭐 아시아로 가면 앙코르와트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인도네시아 우르부투르 이런 어떤 부동산의 문화재 내지는 자연 문화재, 이제 제주도의 어떤 유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데요. 동산 문화재가 아니라 부동산의 유형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협약이 바로 1972년의 세계유산 협약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인류의 보편성이라는 걸 갖다가 그 정책적 흐름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협약이고요. 이후에 인류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시기에 2003년에 만들어진 협약이 뭐냐면은 무형유산 보호 협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협약에 따라서 하나는 세계 유산이라고 불려지고 하나는 인류 무형유산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 두 개의 이제 그 차이가 두 협약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요. 세계유산 협약의 엠블럼이라고 하는데 그 사인은 이게 이제 그 엠블럼 그 세계유산을 상징하는 마크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유산 지역에 가면은 요 마크를 보면은 이게 어디 가서 이 마크가 있다 그러면 거기가 세계유산 지역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거는 무형유산 협약의 엠블럼입니다. 요거가 아직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는데 이제 무형유산으로 이제 그 등재된 종목이 있거나 하게 되면 요런 유산 마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세계유산 이 유산들을 이제 두 협약이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관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유산 목록을 만들어서 그 해당 유산을 잘 관리하자. 그걸 통해서 이 미래 세대, 이 후대 세대에게 전달해 주자 해서 결국 요거는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특정한 것을 목록화해서 그 목록에 있는 것만이라도 잘 관리해 보자 해서 이제 목록을 만드는데요. 이제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세계유산 목록이라는 걸 만들고 무형유산협약에서는 무형유산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이라는 걸 대표 목록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계유산 같은 경우는 아까 보편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만들어진 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편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냥 보편성이 아니라 아웃스탠딩 유니버설 밸류라고 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해당 유산이 얼마나 완전한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냐, 얼마나 탁월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선정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한 유럽의 문화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서 목록에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가난해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런 아프리카에는 문화는 너무 없는 거예요. 몇 개. 그러니까는 그 유네스코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 달리 이러한 목록 작업이 문화의 격차. 유럽 봐봐. 문화가 선진국이잖아. 문화가 훌륭하잖아. 아프리카 문화가 뭐야? 이런 그 격차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협약이 바로 무형유산인데 무형유산 협약에서는 이러한 완전성, 진정성, 탁월한 가치 부정합니다. 처음에 이걸 흉내내서 걸작이라고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무형유산 걸작이라고. 나중에는 걸작이라는 표현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목록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은 걸작이라고 불리었던 종목, 유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걸작이란 말에 굉장히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그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 대표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록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완전해서 그 탁월해서 진짜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류의 무형유산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록에 들어간 유산은 훌륭한 거고 이 유산 목록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 훌륭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들어간 거는 너가 뭐 기회가 돼서 이 목록에 들어가 있을 뿐이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무형유산의 협약에서 이 대표 목록을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공동체의 정체성과 지속성입니다. 이 완전성, 탁월한 가치, 진정성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즉 뭐냐면은 해당 유산이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하여금 스스로가 자기네 유산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역사가 500년 돼서 1000년 돼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무형유산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100년 전 것도 기록이 겨우 있어서 사진 몇 장 있을까 말까인데 그게 진짜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 보면은 어디 줄다리기 기지시 줄다리기라고 하는 줄다리기 거기 가면 자기네는 500년 됐대요. 근데 500년 어떻게 그걸 어떻게 그때 당시에 500년 전에도 지금같이 했을까? 다 확인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예술성도 이거가 굉장한 예술적으로 훌륭해. 그걸 누가 판단하는데요? 당장 우리 그 공동체 우리 가족들이 이거 훌륭해 그러면 이게 제일 훌륭한 예술적으로 훌륭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 해당 유산을 우리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이 계속 전승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용산을 정의를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관습,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 이런 어떤 무형적인 이런 어떤 것들이면서 동시에 협약에서는 뭐냐면 그것들을 과 관련된 전달 도구라든가 사물, 공예품, 문화 공간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의 것으로서 무용산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 특징은 뭐냐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몇 세대까지 해야지 무용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세대에 하고 있더라 한두 세대만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은 정말 1970년대에 만들어진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적인 모티브를 갖고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거든요. 이런 피켓 같은 거를, 그거를 갖다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해서 등재됐어요. 1970년대에. 뭐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공동체의 어떤 결속력과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된다는 건 전제지만은 그것이 몇 세대부터다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고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재창조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때는 원형 그랬지만 지금 전형이라고 할 수 없이 용어는 우리 문화유산법에는 바꾸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도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걸 갖다 계속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 거화 돼서 자기 거가 계속해서 재창조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과 지속성을 부여하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인류의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창조성을 높이는데 창조성에 기여하고, 결국에는 유네스코가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 그러니까 대화를 촉진하고 인류의 전 세계의 지속 가능 발전에 부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산에 등재되려면은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키면은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범주인데요. 그 무용산의 범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그 예능 종목하고 기능 종목 딱 두 가지로만 있었어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예능 종목, 기능 종목. 예능에는 연극, 그리고 무용, 그리고 음악,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뭐죠? 음악 해서 몇 가지 있고, 공예는 공예에다가 딱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그 음식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은 한 7개 정도 나누게 했지만 결국 큰 범주로 한다면 공예와 예능 두 가지밖에 없는데 무용산 협약, 유네스코 협약에는 크게 구전 전통, 공연 예술, 그 의례 축제 등을 포함한 이제 사회적 간습, 그리고 전통 지식, 공예 기술의 5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고요. 우리도 2015년에 이 유네스코의 이 범주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한 7가지로 늘려놨어요. 늘려놨는데 채우지를 못하고 있죠. 그죠? 특히 이 구전 전통은 아직까지도 한 종목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무용산 범주를 나눌 때 이것이 하나의 종목이 딱 하나에만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에만 딱 집어넣죠, 그죠? 해가지고 공예면 공예, 그 공연이면 공연,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구전 전통 같은 경우에는 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유네스코는 5개 다 포함할 수도 있고 1개만에만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네스코 목록에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 목록이 있다 그랬는데 그 외에도 긴급 보호 목록이 있어요. 세계유산 협약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중에서 보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위험 목록으로 이렇게 다시 재분류해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되는데, 무형유산 협약에서는 대표 목록 외에 그냥 따로
긴급보호 목록,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한 목록들을 이렇게 목록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긴급보호 목록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조금 무형유산 선도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무원들이 여기에 집어넣으려고는 하지 않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그 관리를 잘못해서 여기에 긴급보호 목록에 들어온 거 아니냐 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 목록에만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23건의 유산이 그 대표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 아마 12월 달에 한지가 지금 아마 그 대표 목록에 다시 등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보면은 가시성 증진, 인식 제고, 문화관 대안 촉지, 문화 다양성 증진, 인류 창조성 기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기여하는 이것들을 기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기준이 되고 있고요. 이 두 개의 목록 외에 또 하나의 목록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유산 그 자체예요. 무형유산 자체.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무형유산을 잘 보호한 사례들을 목록화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들이 이런 그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형유산을 보호를 잘한 사례들을 목록화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무형유산 보호 선진국이라고 그리고 맨날 선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대표 목록에는 23개나 있는데 이 보호 모범 사례에는 단 한 건도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박원모 선생님 예.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예. 그런데 빨리 벌써 시간. 20분이나 지났습니다. 벌써요? 그래서 한 10분 안에 빨리.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도 몰랐는데 예, 20분이나 흘렀네요. 쭉 넘어갈게요. 예.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등재 현황입니다. 아까 8년에 걸작이라고 불렸던 목록들 90개가 포함되면서 2009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등재를 작업을 해서 지금 2025년 작년 12월까지 총 849개의 유산이 종목이 이제 등재되어 있고요. 보면 대표 목록이 716, 긴급보호 목록이 90, 그리고 보호 모범 사례가 43건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인데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직물 관련 유산들인데요. 유네스코 목록에는 직물 딱 이렇게 나오지 않고 별의별 형태로 나와 있는데 섬유의 생산이나 실만들기 또는 직조, 직물 제작이죠. 또는 염색 같은 이런 염색 자수 같은 이런 가공 장식하는 거, 때로는 이제 이 의복이라든가 가방, 모자 같은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축제나 이런 생애 주기 또는 이런 데 의례에서 착용, 활용하는 등등의 형식으로 해서 지금 등재되어 있는데요. 키워드로 텍스타일 아트, 그러니까는 텍스타일 아트로 키워드를 하니까 한 59건이 나오고, 위빙으로 하니까 73건이 나오고, 자수로 하니까 이제 42건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물론 다 중복되기도 하고 합니다. 해서 하는데 한 이 정도의, 아까 800 몇 건 중에서 이 정도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직물과 관련돼서 지금 있고요. 경향으로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천을 만드는 기술이 중심이 됐다면 최근에는 복합적인 생활 문화와 관련된 직물 관련된 유산들이 등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같은 내용에 넘어가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바로 이제 아세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세안의 직물에 관한 직물 문화에 대한 특징,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보면은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라가 현재 단독으로 유네스코의 등재 목록을 등재돼 있고요. 그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단독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이제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목록을 보면 총 8건인데요.
인도네시아 바틱이 2009년 그 이 목록의 등재가 처음 시작될 때 되고 지금 최근에 24년 재작년이죠. 이 캄보디아가 크라마라고 하는 천조가 천을 직무를 직조를 갖다가 이제 등재해서 총 9가지인데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대표 목록도 있고 모범 사례도 있고 긴급 보호 목록도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대표 목록이 많지만은 긴급 보호 목록이 노켄이라고 하는 것과 타이스,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각각에 등재돼 있고, 그 인도네시아가 바틱을 유산으로 그 종목으로 등재하면서 동시에 바틱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모범 사례로 이렇게 동시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각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틱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바틱을 등재했습니다. 너무 아까 설명들을 다 아시고 여기 계신 분 다 아셔서 이걸 다시 설명드리기가 좀 그러긴 한데 바틱은 직조라기보다도 염색 방법이죠, 그죠? 파라핀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까 금속의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그리거나 아까 그 배 선생님이 그 설명했듯이 이 도장 같은 그 나무판으로 판하듯이 찍어내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파라핀을 이용해서 그림 위에 덧칠해서 그 부분은 염색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염색을 했을 때 파라핀이 묻은 부분은 염색이 안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문양을 만드는 방식인데 이거를 했어요. 근데 이때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이제 길어지는데 말레이시아가 화가 났어요. 2009년에 인도네시아가 바틱을 하니까 바틱의 그 원래 시작은 말레이시아인데 왜 인도네시아냐 하면서 이제 화가 나서 같이 하자 그러지 차라리 그러면은 했는데 인도네시아 바틱하고 말레이시아 바틱이 완전히 틀리고 문양도 틀리고 이제 여러 부분 틀린 부분이 많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너무 바틱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 바틱이 조금 저평가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도 바틱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 2009년에 이제 모범 사례로 인도네시아가 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빽깔론간인가요? 뭐 발음은 이제 다르게 했는데 저희는 페칼론간이라고 이렇게 영어식으로 발음하고 있는데 페칼론간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제일 큰 인도네시아 제일 큰 섬에 자카르타가 제일 서쪽에 있다면은 중간에 족자카르타가 있죠. 그 족자카르타하고 그 자카르타의 사이에 이제 페칼론간 중간쯤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바틱 박물관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학교, 대학까지 이르는 교육 단계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바틱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누구든지 바틱을 경험하고 한 번쯤은 그 바틱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전 학제적인 바틱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지금 그 유네스코에 아까 모범 사례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열심히 등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켄인데요. 이거는 노켄은 어떻게 보면은 직물이라기보다도 끈을 그 섬유 그러니까 나무 섬유나 잎으로 끈을 만들어서 그걸로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구니를 만들기도 하고 여긴 더운 지역이고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은 기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옆에 아까 지도 보면은 동남아시아 넘어간 파푸아뉴기니라고 있잖아요. 그 파푸아뉴기니의 기니 섬이 반쪽 잘리면 동쪽은 파푸아뉴기니라는 독립국이고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그 어떤 전통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몸을 가리는 데서 쓰지만 지금은 주로 그 바구니 이런 어떤 가방을 만드는데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직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말레이시아 송캣입니다. 송캣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송케시 아까 말레이시아 뭐 다른 지역도 있지만 유네스코에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송케시 등재돼 있고 아까 제일 특징이라는 거 아까 금사 음사가 들어간 기술을 송캣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송캣이 지금 등재돼 있고요. 동티모르의 이제 타이스인데 이것만 해도 지금 한참 얘기했는데 좀 아쉽네요. 동티모르는 이 타이스 하나가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한쪽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독립국이죠. 가장 요번에 그 작년에 아세안에 이제 그 편입 올해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편입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세안 10개국에서 11국으로 됐는데 여기에 지금 그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하고 에서 독립되기 전에 내전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젊은 남자들하고 그리고 여자들하고 어린아이가 주로 이루고 있는데 젊은 남자애들은 전부 다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러 와 있죠.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지금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밖에 없는데 이 여성 아이들이 한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천을 만드는 그냥 면이에요, 면. 면을 만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짜요. 이거를 가지고 수입을 만들어서 지금 먹고 살고 있게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젊은 여자애들 한 2천여 명을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것들 면직물을 짜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스에 그리고 이제 이 타이스라는 면직물은 별거 아니지만은 독립한 동티모르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로 돼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밑에도 아마 일부 강조해서 아마 전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필리핀의 아클란 피냐라는 건 뭐냐면은 그 아클란 비사야스라고 하는 그 품종의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의 잎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요. 마치 우리 그 무시풀로 실을 만들듯이 아클란 비사야스라고 하는 품종의 파인애플로 굉장히 가는 실을 만들어서 그 실로 만드는 직물을 갖다가 지역명을 붙여서 아클란 이 파인애플 명을 피냐라고 해서 이런 천을 지금 짜고 있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나가 문양의 직조 이거 뭐 비단에다 하기도 하고 면직물에도 하기도 하는데요. 나가 문양의 직조를 이제 짜는 직물이 있고 나가라는 건 아시죠? 그 뱀 모양, 그 힌두 신화에 나오는 뱀 모양인데 이것을 라오스를 상징하는 직물로 이렇게 지금 그 등재를 하고 있고요. 캄보디아가 이제 그 킬링필드 등의 이제 여러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딛고 이렇게 어떻게 국민을 통합하느냐 이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래서 무용산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마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면 조각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이건데요. 그냥 그 체크 무늬의 이 직물들 아마 그 캄보디아 가시면은 어디선지 보실 수 있는데 보통 머리에도 쓰고 허리띠처럼 매기도 하고 이제 더우니까 목에 걸고 이제 땀도 닦고 하는데 이 직물을 지금 2004년에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건 직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습이죠. 케바야라고 하는 저 위에 옷이죠. 옷 그 아까 잠깐 커바야라고 아까 발음하던가요? 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이 5개 나라가 공동으로 여성의 위에 있는 그 걸치는 옷이에요. 앞에 여미지 않고 이렇게 터져 있는 엉덩이를 가리기도 하고 긴 거는 이제 무릎 밑에까지 오는데 이 커바야라고 하는 옷을 입는 풍습을 이제 공동 등재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2004년에 북한에서는 조선 옷 입는 풍습을 등재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복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한복을 유네스코 등재하자는 노력들이 남쪽에서 열심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2030년을 목표로 지금 한복을 유네스코 한복 생활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처음에는 이제 등재 종목들을 보면은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게 이제 직물과 관련되는데 이제는 지금 단지 직물이 아니라 직물 제조 기술이 아니라 누가 언제 왜 사용해서 어떻게 전승하는가 이런 굉장히 폭넓은 개념으로 지금 직물에 대한 등재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셔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 두 번째로 심현옥 교수님께서 직물과 무형유산 이 주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무형유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 교수님께서는 30분 안에 꼭 발표를 마쳐주시고요. 달려야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부산에 와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기 밑에 전시도 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좋은 작품들이 한 곳에 모인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타일랜드 전시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훨씬 더 직물이 많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해달라고를 들은 거는 중국 절강대학교에서 이제 강의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뭐였냐면 무형유산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무형유산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고, 그래서 그 무형유산은 저 서아시아 전체 아시아를 아우르는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동아시아, 서남아시아까지의 유물들을 가지고 전승품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스터디하고 전시까지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이 발표에 대해서 문의를 받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리나라 무형유산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 이거를 그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여기 졸업생이 한 명이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퇴임을 했습니다. 20년, 18년 됐죠? 19년인가요? 하여튼 재직을 하고, 제가 이 학교로 가면서 처음에는 그 침선만 해서 무리 복식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 복식을 만들려면, 복원을 하려면은 옷감부터 만들어야지 원형 복원이잖아요. 근데 옷감은 동대문 시장 가서 사와가지고 손바느질만 해서 복원한다.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복식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그러셨는데, 저는 중국에서 제가 박사 공부를 하면서 중국 역대 은나라부터 이제 그 청나라 때까지 무늬 직물을 어떤 직기로 어떻게 짰을 것이냐가 제 박사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들은 직물부터 복원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참으로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로 가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배틀부터 들여왔어요. 보성에서 맞춰가지고 배틀을 들여다가 한산모시 방현옥 선생님을 모셔다가 모시 짜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서양식 직기를 가지고 면실 가지고 짜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말로 그 어려운 모시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짜내고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활용을 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거는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120 종목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이제 무형유산이. 그런데 예전에는 보유자로부터 개인 보유자 아니면 단체로부터 직속으로 전승이 되는 체계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6년에 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학과 연계를 한 전수교육 대학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때 처음 시범학교로 지정이 된 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종목이 됐냐면 한산모시짜기, 조각장, 단청장, 사기장이 우선 시작을 했고, 우리가 재작년에 자수장까지 지금 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 전수학교 교육을 해서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은
지금 들어오면은 10 과목에 21학점을 짜면은 4학년 말에 이수자 시험을 볼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이미 한산모 시작이 이수자가 5명이 배출이 됐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 배출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에 긴급 종목이라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어가려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수자들, 보유자들 자체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종목, 그게 긴급 종목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디장하고 나주 세골라인데 이것을 국가유산청에서 그럼 이거를 전 국민을 해서 대상으로 이수자를, 전승자를 모으자. 그래서 그 전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바디장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전승공의 대상까지 받은 거예요. 바디를 가지고. 바디장이 국회에서도 맨날 혼나던 종목이거든요. 왜 이거 전승 못 시키냐 이랬었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뭐가 또 시작이 됐냐면 아까 말씀하신 나주 세골라이 이거가 이제 올해 또 학교에서 시작이 돼서 아마 이제 이제 그 공모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는 거예요. 바디장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국가에서 이제 지원금까지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만일에 이게 있으면은 지원들을 하시면 나주 세골라이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무형유산을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무형문화재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한산 모시짜기. 그다음에 예전에는 곡성 지역의 돌실라이가 3배였는데 지금은 안동의 3배짜기로 지정이 돼서 예전에는 개인 종목이었던 것들이 명조짜기, 3배짜기에서는 자율 전승형 보유 단체 마을이 지정이 돼서 누가 보유자가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체 마을이 지정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장단점이 또 이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무형문화재로는 오늘 이야기할 청양 춘포짜기,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다 3배짜기입니다. 그래서 3배짜기는 지금도 수의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도 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말총직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저 밑에서 제가 소재들을 쭉 보고 올라왔는데 뭐 파인애플 직물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가장 대표라고 하면 모시고 그 다음에 말총입니다. 제가 말총을 가지고 재작년부터 이제 미국 뭐 워싱턴을 비롯해서 굉장히 이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가가지고 발표를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권을 썼을 텐데 왜 없지? 안 남아있대요. 중국은 명대에서 청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유물이 남아있지 않고 그러한 기술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총이야말로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충청도 문화재로 배틀장, 배틀 만드는, 아까 배틀들 많이 보여주셨어요. 앉아서 짜는 배틀, 욕이라고 하죠. 바디 텐션 룸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거는 가장 원시적인 직기. 거기에다가 우리도 가장 원시적이지만 우리는 뭘 갖췄냐? 틀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거 요기를 얹은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우리 명주짜기, 모시짜기, 3배짜기, 무명짜기 모든 소재에 관계없이 이 직기를 쓰고 있는데 이 배틀을 만들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서천에. 근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틀도 어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바디장은 아까 말씀드려서 전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산 모시짜기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그 다음에 청양 춘포짜기, 말총짜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산 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잠깐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뭐 너무 없다고 하시니까, 자, 저 모시를 저라 그러죠. 저포라고 해요. 그런데 고려도경에 보면은 서궁이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나라는 와보니까 임금님에서부터 신하 백성들에게까지 다 모시를 입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또 특히 뭐라냐면 모시가 희고 깨끗하기가 옷과 같구나. 그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직물이죠. 여름 옷감의 대명사죠. 왜? 이 시대는 또 무명이 없기 때문에, 면이 일찍이 있었지만은 대중화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모시가 대표적인 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시 유물들은 이제 가장 이른 시대 거가 무령왕릉에서 나오는 신발 안에 이 신발 안에 왕비하고 왕이 이렇게 금이라는 정말 비단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발 조각이 이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복원해 보니까 화 형태의 신발을 신었다. 근데 그게 바닥이 7층이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층에 이렇게 모시가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모시라고 밝혔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모시의 시대입니다. 중국에서 수도 없이 모시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백저포, 심지어는 문저포까지 있습니다. 그 문저포에 대한 건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고려시대는 모시의 시대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요선이 있는 이걸 우리가 요선 천릭이라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포는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 부처님의 불상 안에서 발견이 된 옷입니다. 얼마나 정교한 모시로 만들어졌냐 하면 이거는 15살 소년이 입었던 겁니다. 그 옷자락에 15세 송북의 장명지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아이고 이게 계속 넘어가네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몇 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 지금은 보름새 못합니다. 보름새까지 왜 못하냐? 짜는 건 다 짜요. 시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보름새와 그때 보름새가 같으냐? 아니에요. 지금은 치밀하게 밀어 넣어가지고 새수를 맞추지만 옛날에는 실을 가늘게 만들어서 이 구멍을 이렇게 크게 낸 거예요. 이 사이에 한 올 정도 더 들어가게. 그러면 이건 지금으로 치면 30승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손이야, 신의 손. 이래야 이게 못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통기성이 있고 비침의 아름다움이 있고 이게 바로 못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랑은 다릅니다. 이 실을 못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이렇게 반쪽에 이제 직령이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다포라는 옷이 생모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적삼도 백모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실이 가늘어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이 고려시대 거 이거는 정말 보기 드무신 거예요. 힘들어요. 이 사진이 제가 이거를 못 보낸 이유가 일기가가 넘어가가지고 이 PPT가 좋은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시대, 조선 시대 이제 후기에 오면은 이렇게 모시를 생산하는 곳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주로 서해안 쪽에서 모시를 직접 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저산 파르비라고 하는 요 충청도 지역에 남아 있는데 이 기록들을 보면 조선희보라고 일본 사람이 써놓은 책에 보면은 한산의 품위가 가장 우량하다. 한산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엔 지금은 한산 지역만 남아 있고 우리가 한산 지역의 모시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한 거죠. 안 넘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지정을 우리 문정옥 명예보호자는 이미 작고하신 지 오래됐고요. 지금 이제 방혜원옥 선생님이 이제 남아 계십니다. 저랑 이름이 비슷해서 그러는지 어떤 인생 인연이 있었는지 저랑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모시 짜는 일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유일하게 직조 종목으로는 한산 모시자기가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가 지금 이제 중국에 금방 이제 동남아시아는 말씀을 해주셨고 중국은 실크의 이제 고장이죠. 그래서 남경이라는데 윈진이라는 운금 직조, 그 다음에 이제 누에치고 실크 짜기, 그 다음에 이족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은 오지아 지지미 에치고조프라는 게 모시입니다. 그런데 모시에다 이컷 기법으로 문양을 넣은 모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크인데 결성주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스펀 실크를 가지고 이제 직조를 하는 거라 모시로 세계적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거는 우리 한산 모시하고 일본의 에치고조입니다. 모시라는 것은 이렇게 인피섬유로서 이제 속껍질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겉껍질은 벗겨버리고 속껍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햇볕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말리면은 이거를 우리가 태못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제 이 실 만드는 거에 특이한 게 바로 이로 쪼개는 겁니다. 침으로 만드는 섬유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도 아까 파인애플 섬유 만드는 거 보니까 쭉쭉 벗기면 그냥 거기서 갈라져서 섬유가 되지, 이걸 2로 쪼개가지고 일일이 삶아가지고 비벼서 이어가지고 만드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무릎에다가 대고 이렇게 이제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시 굿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에 모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날기와 풀을 먹이는 메기, 콩풀을 먹이죠. 과정을 거쳐서 직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배틀은 잉아가 하나밖에 없는 단잉아의 직기입니다. 그래서 잉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직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배틀은 두 종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통 배틀이고, 요게 이제 계량 배틀. 요즘에는 주로 다 계량 배틀로 직조를 합니다. 아까 요거는 이제 영상을 지나갈게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제 전수 교육대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 명 더해서 이수자가 5명이 배출이 됐다. 그래서 학생들이, 근데 보십시오. 아까처럼 2로 쪼개야 되고, 이거를 삶아야 되고, 습기가 없으면 끊어져가지고 정말 애 끓는 삶이다. 응? 이러는 모시를 여러분 21살, 20살이 짭니다. 여러분 짤 수 있고 상상이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기특해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짜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작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짠, 아이고 막 넘어가요, 막 넘어가요. 막 넘어가는데요. 예. 자, 이거 금방 앞에 보신 거는 이제 이게 우리가 백못이고 표백한 거죠. 요게 짜내면은 바로는 이런 생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조선시대 저항라를 많이 썼어요. 모시로 항라를 짰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배틀에서, 서천 배틀에서 걸어가지고 이렇게 항라를 짜낸 겁니다. 이 학생은 지금 이수자가 됐고요. 그 학생들이 손바느질로 만든 아까 본 요선천릭 복원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뭐 옷감도 손으로 짜지만 다 손바느질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원을 해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복상점이라는 큰 페어를 코엑스에서 할 때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아트 디렉터 맡아가지고 한복의 사계라는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우리 학생들이 만든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옷감에서부터 옷까지를 정말 큰 전시를 한 거예요. 그런 전시는 아마 다시 있을 수 없죠. 그리고 패션쇼를 했는데 이렇게 손바느질해서 손으로 짠 옷을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물장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입고 걸은 것 같았어요. 그게 감흥인 거예요. 이 옷을 입고 걸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천릭이죠. 요 잔주름을 학생들이 잡아서 이제 천릭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선 전기에만 있었던 액주름이라는 요 겨드랑이에 있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다 남자들이 입던 포예요. 조선 시대는 남자들이 멋쟁이였어요. 자, 여자들은요, 겉에 입는 거는 치마 저고리고 그다음에 위에는 장이밖에 없었지만은 안에다가 힘을 줬어요. 안에다가 속에다 입는 옷, 내 살갗에 닿는 거에다가 멋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 이렇게 속바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물을 들여보자. 그래서 이렇게 모시로 물들인 속바지를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모시를 짜가지고 그것도 줄을 짰어요. 이렇게 여기는 성글게 짜고 여기는 치밀하게 짜가지고 줄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여기를 뚫어서 만든 굉장히 섹시한 살창 고쟁이라는 속옷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 밑에서 전시를 봤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양, 다양한 색, 그렇죠? 그거를 미리 먼저 보셨기 때문에 자, 한국의 미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비단을 쓰고 비단을 짜고 했지만 아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교에서 지금 금실 복원해가지고 지금 저고리까지 복원을 뭐 1억 5천에 해가지고 대구박물관에도 보내고 했지만은 우리의 멋은 바로 이거지. 깨끗하고 옷 같고, 그렇죠? 한 점 구김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생못이고요. 요거는 반절하고 하는 게 반만 정렬한 모시가 더 예쁩니다. 이렇게 하얗게 한 거보다. 그래서 요 안에는 이제 무지개 치마를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흰 못이 치마 저고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놀이개를 달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 자체로입니다. 이 못이 자체로
그리고 구김도 있으면 안 돼요. 구겨진 거 입으려면 못이 입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움은 다른 동남아나 중국과의 우리가 차별되는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만들었던 어린아이들 못이 옷입니다. 그 다음에 청양 춘포짜기는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춘포짜기는 뭐냐면 춘포라고 요즘에는 부르지만은 경사는 실크를 쓰고 위사에다가 모시를 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역사가 오래 안 되지 않았어요? 춘포? 아닙니다. 세종 때의 기록을 보면은 1418년 이때 기록을 보면은 실크와 모시의 교직포를 중국으로 보냈다. 사저 겸직포를 중국으로 보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유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문수사에서 나온 수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건데, 제일 처음에 이거를 모든 분들이 안동포다, 삼배다, 모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쪽 실이 이어진 실이 없는 거예요. 이쪽 실이. 여기는 이렇게 이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실크고 이거는 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려시대에 사저 교직포를 짜가지고 너무 잘 짜니까 이걸 중국에서 보내달라 하니까 황제한테다가 보냈던 귀한 직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김음조 묘역에서 나온 건데 너무나 섬세해가지고 우리가 이 샘플 채취를 못할 정도로 실이 가늘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삼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포자는 근처 지역이기 때문에 안동포라는 생랭이는 겉껍질을 없애버리고 모시하고 똑같이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과학적 분석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짜가지고 남자 옷을 이렇게 우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불복장에서 나온 거였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섬세한 홍색이었고 옛삼솔이라는 걸로 바느질이 돼 있었는데 경사가 이렇게 가는 실을 썼어요. 이게 이제 모시 실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디끼를 내 가지고 정말 투명한 사저 교직포가 나왔는데 이게 1502년이니까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후대에 오면은 춘포라고 해서 실크와 모시의 교직이 이제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청양 지역에서만 이것이 이제 전해져서 청양 지역의 그런 춘포짜기를 청양 춘포짜기로 충청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이 이제 그 이전에 보유자신데요. 이미 두 분 다 작고하셨고 지금은 그 며느님이 이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에치기는 이제 지나가고 조금 빨리 할게요. 뒤에를 발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크로 경사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누에를 쳐가지고 이제 겉에 이제 이런 거를 벗겨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을 잡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거는 이제 저기 상주에 조옥이 할머니가 하시던 거고, 이거는 작고하신 백승기 할머니,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명주짝이 경주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전기밥솥을 써가지고 이제 편리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날고 이제 여기서 나는데 가장 특이한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익혀가지고 만든 콩풀에다가 치자물을 아주 잔뜩 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특별한 것보다 치자물을 들여가지고서 이제 옷감을 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빱니다. 세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세척을 하지 않아요. 세척을 하지 않고 나무 기둥 사이에다가 걸어놓고 무거운 걸 올려가지고 얘를 판판하게 만듭니다. 이런 다음에 이걸 그냥 옷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까 문수사에서 나온 다포가 놀이끼리 했느냐? 그게 답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랑 어제 이제 모시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조금 앞으로 하나만, 네, 여기에 어제와 오늘을 삼다는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전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시를 춘포를 짜가지고 그 춘포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통 복식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아까 고려시대 다포를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학생이 원고지가 자기는 좋다. 그래서 여기다 검은 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서체를 쓰면 종이처럼 해서 이렇게 남자의 중치막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직물만 조금 바꿨는데 그냥 완전 현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가 짰었던, 그러면 모시로 무늬를 어떻게 짤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짜는 문집기가 있습니다. 학교에다 복원을 제가 해놨는데 이거를 실크 걸고 모시로 무늬를 짠 건데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직물은.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학생이 이렇게 줄을 넣어서 짰어요. 이렇게 홍색으로 모시를 실크에다가 모시로 이렇게 짰는데 이 학생은 더 집요해가지고 이 줄 사이를 다, 그러니까 겹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솜만 두고 누빈다고 생각하는데 여름에 그냥 저렇게 비치는 거를 겹으로 해서 누벼 놓으면 더 예쁩니다. 그 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누벼서 저 선들이 다 누빔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금방 여러분 입고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성은 전통 복식 그대로입니다. 옷감만 창의적으로 바꾼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이컷, 지금 얘기 많이 동남아시아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이 컷은 우리나라 8세기 때 썼어요. 8세기 때 이 컷이 있어서 일본으로도 보내고 중국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컷의 효과로 한번 짜봐. 그래서 날실에다가 이제 무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시로 짜가지고 이것도 항라 기법으로 짜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두 개가 비쳐서 모아레 무늬가 나죠? 그게 바로 우리 아름다움, 여름의 아름다움이 바로 저 비치는 옷감의 겹침이 만들어내는 모아레 무늬입니다. 물결 무늬.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지개 치마입니다. 치마 안에다가 입는 패치코트 같은 무지개 치마를 모시를 줄줄이 실크 모시를 교차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속 치마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현대 패션으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치마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랑 그 패션 디자이너랑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랑 짜고 패션 디자이너 디자인 해가지고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멋지죠? 이것도 너무 멋진데 이거는 팔라고 했는데도 안 팔았습니다. 어느 저기 대기업 회장 사모님이시는데 지금은 안 팝니다 하고 안 팔았던 옷인데요. 이것도 치마 이게 하고 스커트하고 조끼를 했는데 금방 입고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전통 춤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리지널 춤포, 오리지널 모시 하면 학생들이 이거 수위 같아. 이거 입을 수 있겠어?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색을 주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색을 줘보고 디자인을 해보고 한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시, 우리 춤포가 현대에도 쓸 수 있겠구나, 현대에 지속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내고 있는 거죠. 자, 말총짝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총짝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총을 어떻게 짜? 근데 짭니다. 이렇게 이런 조직으로 짜기도 하고, 아까 이제 이거는 고리가 함께 니들 루핑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고리가 함께 이거는 위사 역금 이러한 조직으로 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채를 만든다는 기록은 당나라 때 기록부터 나옵니다. 뭐 말총을 짜가지고 채를 만들었다. 마미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전 통편에 마미채장이 있습니다. 마미사장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4명이나 있어서 짰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전통 배틀 축소해 놓은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발 잡아당겨 가지고 이 용두머리 올려 가지고 짜는 거는 똑같고, 바디 있고 잉아 하나에다가 이거 말코 신어 가지고 잡아당기는 이런 시스템으로 말총 직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는 이제 풍속화에 나타나는 건데 관 짜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원시적인 배틀이죠. 그렇지만 우리 배틀에서 바디 텐션 룸입니다. 이것도 여기 말판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짠 말총으로 짠 걸 가지고 옆에서 사방관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총으로 이렇게 직조를 하는 거는 중국 소수민족 이족 지역에서 일부 있지만은 이렇게 정교한 직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건을 만들기 위해서 끝에 부분을 이제 짜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세계에서 가장 타이니한 정말 귀여운 작은 직기일 것입니다. 여기다 가슴에다가 걸고 짭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물 중에 이걸 이제 정자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자관이 이런 사조직으로 짠 거예요.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사라는 이게 꼬임 종광이라는 거에서 실을 이리 옆으로 들어서 올려가지고 꼬임을 줘서 이 가운데가 공간 확보를 해가지고 굉장히 비쳐 보이겠죠 하는 기법인데, 이렇게 은조사라는 사조직으로 말총을 가지고 짠 걸 가지고 정자관을 만들었어요. 그럼 관이라는 건 어때요? 바람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라라는 직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직조도 하고, 이거는 또 똑같은 직조법인데 중간에다가 하나를 더 가로질러 넣었어요. 이렇게 변화를 줘가지고도 짰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얼마나 말총 직조가 성행을 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수로 사용하던 건데 항라로 짰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기산 풍속화 중에 보면 항라 짜는 모양이라는 항라 직기가 있어요. 보통 직기하고 다른 것이 발 2개 잡아당기고 잉하가 2개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비거미를 빼뜨렸어요. 비거미가 있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항라를 짜던 건데 이렇게 말총으로 항라를 짜가지고 이제 토수를 만들어서 말총 직조가 이렇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행한 이제 기법은 고리감개입니다. 고리감개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감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망건을 만들고 탄건을 만들고 했던 거죠. 이거는 16세기 능창대군 망건입니다. 와, 왕자의 망건답게 굉장히 정교한 무늬들을 아까 고리감개 니들루핑 기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유물은 중국에는 없습니다. 중국은 명나라 거가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발표를 하니까 그냥 놀라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사방관인데요. 위에가 막혀 있는 사방관인데 말총을 2홀씩 같이 썼어요. 2홀씩 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로 이렇게 꽃이 피는 듯한 모양으로 엮어가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이 쓰는 사방관. 그러니까 남자들은 옷도 멋쟁이였고 머리 쓰는 관도 멋쟁이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원관이라 해서 둥글게 만든 것입니다. 이건 만들기가 정말 어렵죠. 자, 이거는 이제 바둑탄건이라 그래서 이것도 고리가 함께 이제 기법을 활용한 겁니다. 자, 말총 이제 마지막으로 위사 엮음. 이제 경사를 걸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말총을 엮어가지고, 이것도 말총이죠. 엮어서 이제 만드는, 이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가시죠. 요즘에 아주 핫한 가시인데 여기를 양태라고 그럽니다. 양태는 대나무로 만들고 요 위에 있는 총모자는 말총으로 만듭니다. 자, 현대적 활용 사례 알려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저희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말총이라는 게 이렇게 입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탄력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스트롱하다. 그리고 가볍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왔길래 제주도 학생이었는데 뭘 공부하고 싶으니까 염색을 처음에 하고 왔어요. 그리고 너는 제주도니까 말총을 해. 가서 배우고 와. 문화재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와. 그랬더니 얘가 배우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물을 조사하더니 거기 있는 그러면 고리가 함께 기법을 다 재현해봐. 모든 무늬를 했더니 그거를 20여 종을 다 고리가 함께를 재현해가지고 샘플을 만들어서 전시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에 이런 입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의 뭐 사각형의 모든 입체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했던 작업들이죠. 이래서 이제 제시를 한 게 놀이개. 야, 이거는 외국 사람들한테 다 팔려가지고 지금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 좀 남겨놓을 걸 내가 없어요. 이거는 여름에 하면은 가벼우니까 이게 무거우면은 안 되잖아요. 여름에 뭐 얇은 옷을 입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멋지게 이렇게 놀이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둥근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각종 목걸이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 용품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 학생이 대학교 때 조각을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다가 이 작품을 출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구석기 시대 빗살토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의 말총 선비들이 쓰던 이 모자를 가지고 이 입체 오브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고리가 함께 기법은 똑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말총이 100마의 말총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막 정말 그때 당시에 소재의 특별함, 그다음에 그걸 엮어가는 장인 정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대상을 받은 거예요. 청주 공연 비엔날레에서. 그러고 나더니 거기에서 더 발전을 시켜서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목이 진정성의 시대였어요. 그 앞에, 네, 진정성의 시간. 그래서 이거는 전통에 있는 망건, 탄건에 있던 문양들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볼에다가 저걸 하나하나 엮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 출품을 하냐면은 여러분 아시나요? 로에베 재단에, 로에베에다가 합니다. 이거는 3,100명의 아티스트 1년에 116개국에서 3,100명이 응모를 합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아무데도 이 상을 탄 사람이 없었어요. 예술가가 없었는데 이 작품을 가지고 로에베 대상을 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거고, 지금 이 학생은 그 정말 제주도에서 온 그 촌스러웠던 그 우리 학생이 지금은 전 세계 뭐 메트로폴리탄이고 뭐 박물관에서 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현대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뭐 유물이 그냥 저기 우리 아이들 만들어서 장롱에 넣어놓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소개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하고 싶으신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시간을 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4시 10분에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끝내기는 좀 아쉬운 것 같으니까 여기 플로어 계신 선생님들께서 한두 분 정도만 제가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저거 다 한꺼번에 보실 수는 절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저 학생분들 저 작품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작품들은 이미 다 판매가 되고 없어진 것도 있고, 로에베 거는 아마 로에베 재단 쪽에 들어가 있을 거라 저 작품을 바로 볼 수는 없지만, 저 정다혜 작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전 세계 기업들하고도 콜라보를 해서 작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문, 코멘트. 예. 보통 이제 직물 공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제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까 말총 공예에는 그 남성이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총은 왜 독특하게 남성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작업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말총만 특이하게 지금도 하시는 작가분들이 남자고, 저렇게 회화상에 나타난 것도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사항이죠. 중국에서도 다른 지역은 다 차 만드는데 여자가 만드는데 항주 차만 남자가 만들듯이 그게 좀 힘이 들어가야 돼서 이제 차를 이제 항주에서 남자가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말총을 다루는 것이 조금 여자가 다루기에는 조금 거친 재료라서 뭐 좀 그러지 않았나, 그 뭐 이유는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유추가 되네요. 유일한 남자 직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명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동남아시아에서도 자기의 직물에 대해서 저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학계에 있던 아니면은 이제 직접 작업을 하시던 그런 분들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 아마 이제 동남아 쪽 직물도 우리나라 아니면 이제 동아시아 직물만큼이나 이제 세계인에 의해서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세션 두 번째 세션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두 분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 주십시오.